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김혜원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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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증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분위기와 종목별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4월 2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뉴욕의 4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보고를 하루 앞두고 장중 오락가락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막판 상승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경제 지표는 불안한 경기 전망을 시사했지만 투자자들은 내일이면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존스 0.03% 하락하며 41,989.96포인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돼 있는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7.59% 하락한 여파가 컸던 탓으로 풀이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7% 상승하며 17,449.89포인트로 거래에 마쳤고요. S&P 500 지수 0.38% 올라와주며 5,600선으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졸지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구인 건수는 1월 수정치인 776만 건에서 757만 건으로 약 20만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추정한 766만 건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감소는 소매업 금융활동,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에서의 구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구인 공고는 2022년 초 정점이었던 1,200만 건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노동시장을 저조한 고용, 저조한 해고 상황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2월에는 연방정부의 해고로 인한 일자리 감축 발표가 최근 몇 달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해고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연구소 ISM에 따르면 3월 미국 제조업 PMI가 2월 50.3에서 40.0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40.9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PMI가 50 미만을 기록하면 제조업 부문은 위축을 의미하는데 미국 제조업은 전체 경기에서 10.2%를 차지합니다. 제조업은 2022년과 2023년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영향으로 오랜 침체를 겪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다시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제조업을 부양하려 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며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급락시키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롤라인 레빅 백악관 대변인이 2일 오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 해당 관세는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무역 적자를 줄여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 단일세율 옵션이 거론되고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미국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 부과 및 국가별 차등 관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약속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8명을 인용해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만 TSMC에 1천억 원 달러 추가 투자 사례를 밟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조금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수백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해지며 상무부 실무팀이 이미 합의된 보조금 지급을 폐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반도체법에 따른 최대 25% 세액공제 확대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른 변경은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요. 다음은 히트맵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별의 움직임 강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 흐름은 양호했지만 헬스케어와 금융단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먼저 7개 종목 모두 일제히 상승부를 켜낸 M7 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들은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유럽의 3월 판매가 급락하고 신차 출시가 늦어졌다는 소식에도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2025년에 19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24년에 170만 대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5년 추정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10만 대였던 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없었던 만큼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3.5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반등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모주 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코어위브는 상장 뒤 3거래일 만인 이날 폭등세로 돌아서면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 1.63% 상승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보다 개인화된 인공지능 비서 시리의 출시를 연기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자아냈었는데요. 그렇지만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애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2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기대치가 재설정돼서 주가가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렷한 호재가 부재했던 탓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애플 M7 종목들 중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된 모습입니다. 0.48% 올라와주며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용자를 대신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 노바액트를 출시한다고 밝힌 아마존은 1%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역시 1%대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상승 흐름에 발목을 잡은 이 제약바이오단에서 존슨앤존슨, 앞서 말씀드린 대로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파산보 후 챕터 11 신청을 통해 바람 논란을 일으킨 활석 관련 소비자 소송 수천건을 일괄 해결하려던 시도가 좌절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힘스앤허스는 대형 제작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를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할 계획을 밝히며 주가가 5.08%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20% 일률 부과가 발표되면 무역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다수의 국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 조치를 발표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무역 전쟁이 격화되게 되면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M7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혜연 아나운서 좀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기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다들 한화라는 기업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세계재액의 서열 7위에 빛나는 기업인 한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한화는 1952년 김종희 초대회장이 부산에서 한국화약 주식회사로 창립한 게 그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55년 기속재산인 조선유지 인천공장을 불화받아 1959년 화약류 국산화를 달성했고 1964년 신안 베어링공업을 인수해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1968년에는 삼호그룹으로부터 제일화재를 인수해 금융업에도 손을 뻗었고 1976년에는 서울 프라자 호텔을 열어 서비스 사업에까지 진출하며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인 하나생명을 비롯하여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호텔앤리조트와 같은 큼지막한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최근 한화의 계열사 중 큰 주목을 받았던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계약 규모는 3,784억 원으로 이는 하나오션 연간 매출의 3.5% 수준인데요. 하나오션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역대 최고가로 수주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수익성 강화 전략을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주가의 변동이 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는데요. 이 주식의 변동에는 경영권과 관련한 기업의 배경도 있었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보유 중인 한화지분 22.65%의 절반인 11.32%를 새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새 아들은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가진 상태라 이번 지분 증여로 이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완료됩니다. 경영권 승계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승현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하나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김 회장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임원들이 자사주를 잇따라 매입하며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0억 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주가를 크게 조정받았던 한화가 지분 및 영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소식이 전해진 뒤 한화 등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열사의 활약과 경영권 승계까지 더해 주가가 날로 높아지는 한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기업 승계까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화 그룹주 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저희가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산 반도체 원전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을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방산절충 교역 제도를 별도로 지목했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이 운영하는 제도 중 한국만 특정된 것으로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데이터 서버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로 개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등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원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해제, 유점자 변형 생물체 관련 규제 완화와 농산물 수입 허용 확대 등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구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관세 인상과 맞물릴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관세가 도입될 경우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50%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4대 그룹 회장들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첫 회의로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함께 주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LG그룹 구광모 회장도 함께했습니다. 핵심 안건은 내일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로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각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들이 상호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58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11.9% 증가한 130억 6천만 달러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주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품목도 전반적으로 성장하며 8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동차 수출은 62억 4천만 달러로 1.2% 증가했으며 전기차 수출이 39% 줄었지만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차가 각각 39%, 3% 증가하며 선방했습니다. 반면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10.6%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공급 증가로 단가가 하락한 데다 대미 수출액이 66%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이후론 상호관세 등 미국의 추가 관세 발표에 따라 주력 수출 품목도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 자율주행 산업이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맞물리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는 바이두가 6세대 자율주행 모델 RT6와 자동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이도 배터리를 교체하고 다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두, 화웨이, 비아디 등 주요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미디어 리서치는 중국 자율주행 시장이 올해 3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9년에는 24조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시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는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되며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신청 전 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인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인데요. MBK 파트너스는 2월 28일 신용등급 강등 확정 후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금감원은 더 이른 시점에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회계감리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채권을 판매한 신영증권,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의 증권사는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감원은 MBK 파트너스가 전액 변제 및 대주주 사재 출연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에서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이슈라든지 해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관세에 대한 부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짧게 요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에서는 경계심이 짙게 드리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또 정치적인 리스크 아직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시장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62%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505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2,500선 지켜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물량이요.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7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관만이 매수로 대응하긴 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분위기는 비슷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하단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거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95% 내리면서 6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 이 기관은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코스피에서는 그나마 반도체 투톱이 조금은 상승하긴 했는데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어서 지수를 받치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게 SK하이닉스였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1%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 자동차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아랫단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떨어지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 위주로 흘러가는 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을 하나 기대를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2% 넘게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잃었던 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좀 첫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라고요? 네,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님들은 야구에 좀 관심이 있으신 편인가요? 아, 제가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듣기로는 굉장히 팬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기업인 한화가 운영하는 계열사 중 하나죠. 한화 이글스라는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오, 그러면 혹시 그 한화 이글스에서 가장 응원하고 있는 야구 선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한화 팬들은 인내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팬들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꼴찌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 꼴찌였던 적이. 네, 많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 야구 광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끌려서 야구장에 몇 번 따라가 봐서 그 분위기를 좀 즐기는 편인데 최근 야구 선수들의 이 띠부실이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PC 삼립인데요. 이 SPC 삼립의 크보빵의 힘이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SPC 삼립은 오늘 상승으로써 지난 28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업해 크보빵을 출시했는데요. 크보빵은 롯데 자이언츠를 제외한 9개 프로구단 구단의 특징을 담아 개발된 제품으로 봉지 안에는 9개 구단별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 사진이 담긴 띠부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시 3일 만에 100만 봉 판매를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투자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심은주 하나증권연구원은 크보빵의 판매 호조가 올해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SPC 삼립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표로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로 봐도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거래량까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시가로는 0.49%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고가로는 최고가 13.75%를 찍기도 했었지만 시가로는 종가로는 그래도 꾸준한 그 힘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해줬습니다. 10.37% 상승한 67,500원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VI가 발동될 만큼 꾸준한 상승 키워나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장중 내내 가격을 높여 잡으면서 결국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야구 시즌 본격적으로 개막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 로봇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호재가 나타나서 오늘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자, 일단 유일 로보틱스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화력을 붙이게 된 것은 바로 대기업들의 참전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유일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SK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인 모습 나타났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콜옵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먼저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SK온이 앞으로 5년 안에 이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 28%를 주당 28,0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건데요. 현재로서는 유일 로보틱스의 일대 주주는 바로 33%의 지분을 보유한 김동원 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SK온이 13.4%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대 주주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 투자를 한 것은 작년 6월인데요. 371억 원을 투입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로봇 기업을 품는 대기업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훨씬 더 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35%까지 늘렸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SK가 지분을 훨씬 더 늘리게 된다면 유일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대기업의 자본이 더욱더 투자가 되면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 이 가치도 더욱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000평 규모의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함께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16.5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휴림 로봇이라든지 TXR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로봇주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진현 아나운서 또 다른 이야기 어떤 내용 전해볼까요? 네, 오늘은 주가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던 애경산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애경그룹이 애경산업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애경산업의 주가는 장중한 때 18,05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앞서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를 처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 역시 최근 직원 간담회에서 매각 검토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AK홀딩스는 장시작 전 공시를 통해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AK홀딩스는 애경산업 지분 45.0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애경자산관리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총 63.38%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애경산업은 캐라시스, 2080 등 생활용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572억 원 수준입니다. 이런 규모를 가진 애경산업은 오늘 장중 내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고가로는 23.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힘을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종가로는 9.81% 상승한 16,01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네, 애경산업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애경그룹이 두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이 일전에 보였던 행보처럼 모태 사업을 매각을 한 뒤에 이 화학과 항공을 중심으로 다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다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닥인가 싶었는데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백악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고 효력을 즉시 발효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변인이 했던 말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러한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경제와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는데요. 그리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는 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단호하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전반이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쪽에서도 악재가 나오면서 역시 주가에도 흔들리는 모습 더해졌습니다. 유럽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치적 행보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럽인들에게는 꽤 좋지 않게 보이나 봅니다. 유럽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데다가 또 중국차 업체들의 약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이 안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52주 신저가까지 찍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언제 지하실에서 나와서 바닥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조금 전에 2차 전지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2차 전지주와 비슷한 배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인 3기 에너지 솔루션즈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3기 에너지 솔루션즈 오늘 시장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상승은 3기 에너지 솔루션즈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폐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3기 에너지 솔루션즈는 오는 6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에 약 300원 규모의 ESS용 BMS 케이블을 4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BMS 케이블은 배터리 셀과 BMS를 연결해 온도, 전압, 전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 과충전, 그리고 과방전 등의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3기 에너지 솔루션즈의 이 BMS 케이블은 특허 출원한 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무게를 90% 이상 줄였으며 절연 필름 소재를 사용해 부피도 10% 이상 감소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BMS 케이블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며 현재 ESS와 완성차 관련 개발 과제도 다수 진행 중이어서 향후 매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기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10월 주식회사 3기로부터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전문 기업으로 최근 사명을 3기 EV에서 3기 에너지 솔루션즈로 변경하며 에너지 관련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엔드플레이트 제품을 양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3기 에너지 솔루션즈는 오늘 장중 24.70%까지 정말 상한가를 찍는 기세로 치솟았는데요. 1,979원까지 치솟았다가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입니다.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종가로는 8.57% 상승한 1,723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네, ESS용 배터리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ESS 관련해서 저희가 꾸준히 또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ESS입니다.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더욱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거나 바람이 불 때 이 전기를 생산한 이후 이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 바로 ESS인데요. 자,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꺼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BMS 케이블 같은 긴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소개해 주신 기업의 이 케이블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할 때 굉장한 호재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인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혜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인물 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생 50년 계획이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인물이죠. 바로 소프트뱅크 창립자인 손정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정희의 일본식 이름은 손마사요시로 한국계 일본인이며 소프트뱅크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그는 태생부터 특권층은 아니었는데요.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주변인들과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홀리네임즈 칼리지의 ESL 과정에 다니고 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경제학부 3학년에 편입하여 경제학과 컴퓨터학 과학을 공부하며 1980년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위해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번역기를 만들어 1980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유니손 월드라는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본인이 직접 특허를 샤프에게 팔아 사업 미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의 거대 개발 업체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대신에 인프라, 즉 유통을 택합니다. 1981년 9월 그의 고향과 가까운 후쿠오카현 오도시로시에 위치한 허름한 2층 건물에서 직원 2명과 함께 소프트뱅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전시회인 컴덱스에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대박을 치는데 이때부터 일본 벤처기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이후 건강 악화가 찾아왔지만 극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그동안 망해가던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존 사업에서 더 나아가 공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M&A를 통해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1994년 7월에 주식 공개에 성공하여 2천억 엔이라는 거금을 쥐게 된 소프트뱅크는 이 돈으로 컴덱스와 지프 데이비스의 출판 부문 그리고 인터롭을 인수하여 주식 공개 1년 6개월 만에 3,100억 엔 규모의 국제적인 M&A를 성사시켰습니다. 진성 야구광이었던 인물답게 슈퍼마켓 체인 다이에가 운영하던 다이에 호크스를 인수하면서 2005년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런 그의 기대에 보답하듯 2011년 11월 20일 일본 시리즈에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우승을 하고 2014년과 2015년 일본 시리즈에서도 2번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손정희는 경기 직관을 할 때 열정적으로 팀을 응원해 직접 깃발을 흔들거나 고함치기도 하며 아주 정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구단주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포지셔닝으로 시작해 혁신적인 기업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손정희. 적극적인 자세와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세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 소식으로 되찾아오겠습니다. 네, 소프트뱅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야구라는 키워드가 함께 들어가는데요. 야구를 빼놓을 수가 없나 봐요. 네, 아무래도 기업가가 이제 돈이 많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이제 흥미가 있는 쪽으로 투자하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손정희도 또 이런 야구에 투자를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야구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니까 이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기업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요,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24년도 중반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시절처럼 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합작 설립을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회복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소프트뱅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전역에 AI가 탑재된 여러 가지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소식도 얼마 전에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국 정부에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투자를 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관련된 리포트 알아보면서 항상 공부하는 기분으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분기 은행 지주사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은행 지주사의 순이익은 6.1조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9.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밋밋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매력과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비중 확대 기회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이슈들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밋밋한 흐름 예상, 중장기 측면에서는 비중 확대 기회라는 제목의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1분기 실적 전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은행 지주사 전체의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주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화 대출이 소폭 성장하고 있으며 은행 평균 NIM, 즉 순이자 마진이 우려와 달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이 순이자 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전년 말 수준과 유사하고 시중금리도 2024년 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가증권 관련 비이자익이 크게 이탈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1분기에는 PF 충당금 등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요인이 거의 없으며 홈플러스 충당금은 약 1,100억 원 내외로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일부 은행의 4분기 명예퇴직 비용이 1분기로 이연 인식되면서 판관비가 다소 증가하겠으나 이는 이미 컨센서스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대출 성장과 NIM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은행의 전체 대출 성장률은 약 0.7%로 소폭 성장할 전망인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부 주택담보대출 뉴스플로우가 있었으나 1, 2월 이 4대 시중금리 가계 및 기업대출 증가율은 각각 약 0.3%와 0.6% 수준에 머물러 이 전체 대출 성장률이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1분기 은행 평균 NIM은 4분기 대비 약 1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은 각각 2bp 상승한 반면 JB금융은 5bp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은행별 실적과 주요 이슈들도 알아봐야겠죠. 은행별로는 대부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DGB금융은 지난해 부진했던 IM증권의 호조세를 반영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BNK금융은 삼성기업과 금융의 추가 충당금 적립 등으로 인해 다소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나 관련 충당금 등 일부는 2분기에 환입될 가능성이 있어 연간 기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1,000억 원과 1,700억 원 내외의 명예퇴직 비용 이연 인식되지만 이 역시 컨센서스에 이미 반영된 사안입니다.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시장의 주요 관심은 실적보다 CET1 비율, 즉 보통주 자본 비율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지주사의 순이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주주 환원 규모, 그리고 RWA 순증액 등을 반영하여 CET1 비율이 최소 20b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바젤3 단계적 도입에 따른 위험 가중치 상향, 그리고 부동산 신탁 책임 리스크의 RWA 반영 등으로 인해 실제 개선폭보다는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젤3 경과 규정에 따른 위험 가중치 상향 요인은 은행별로 약 10bp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대비 한국 은행주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은행의 은행주의 주가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들어 일본 은행주는 니케이 지수가 19% 초과 상승, 유럽 은행주는 17% 초과 상승, 미국 은행주는 S&P 500 대비 약 3% 초과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주는 코스피 대비 5% 이상 초과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관세 전쟁 등 경기 우려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은행법 개정안 수용 등 규제 리스크가 국내 은행주에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여전히 크게 완화되고 있지 않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 트리거는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 PBR이 0.38배 수준으로 가격 매력이 높고 또 주주 환원율 상향 가능성이 큰 점을 근거로 들어 은행 업종의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업종 최선호주로 KB금융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심 종목으로는 DGB금융과 BNK금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상반기 주주 환원 규모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었으나 1분기 중 CET1 비율 상승 추세가 확인될 경우 밸류업 기대감이 재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 지방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으나 이들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규제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2025년 1분기 은행 지주사의 실적은 전반적으로는 이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성장과 NIM 개선에 따른 순이자익이 견조함이 돋보일 것이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CET1 비율 개선폭과 정치 그리고 규제 리스크,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 등으로 인해 단기 주가 흐름은 다소 밋밋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밸류와 함께 지속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 비중 확대 여력이 있다는 점 부각되고 있어 이 내용도 함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주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섹터인 만큼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은행주 관련해서 리포트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었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들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뛰기도 했었다가 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면서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라든지 저 PBR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포트에 넣어보시면 그 부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망 심리가 컸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큰 이슈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시각에 따라서 오늘 장 다르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혜원 아나운서 오늘 굉장히 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오늘 장 크게 이렇게 두목을 보인 종목도 없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갔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난무난. 네, 밋밋한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진현 아나운서 오늘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좋든 싫든 이제 발표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면 드디어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확실시 되는데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지금은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났던 오늘 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도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내일 증시에는 이 부분이 좀 더 호재로 작용하길 바라보면서 오늘 증시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이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시간으로는 2일 오후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 오전 5시경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 몇 %로 할지 발표가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장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